그날 아침은 유난히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에 일어나도 다시 이불 속에 누워 뒤척였을 텐데 그날만큼은 도무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손잡고 유치원에 데려가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교문 앞에서 환하게 웃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 공부한다고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자라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겠다며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는다고 하니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서늘했지만 제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집안 여기저기에 놓인 꽃다발을 보면서도 오늘이 정말 그날이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브로치 하나 제대로 꽂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여보, 긴장 좀 풀어요. 오늘은 우리 딸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에요. 라고 말해주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쿵쿵 울리고 있었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안내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분주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화사한 꽃장식과 은은한 음악이 식장 분위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며 저는 자꾸만 신부대기실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예식이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니 한순간이라도 빨리 딸의 웨딩드레스 차림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신부대기실 앞에 다다르자 제 심장은 마치 북을 두드리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제가 키운 딸이 오늘의 주인공으로 앉아 있을 것이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마 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질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신부대기실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는 환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 딸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올려 묶고 베일을 살짝 눌러 쓴 모습은 제가 알던 딸이면서도 전혀 다른 세상의 주인공 같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져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자라서 오늘 시집을 가는구나. 그런데 제 감동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딸 앞에는 예비 사돈이 서 있었는데 표정이 몹시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이 중요한 날에 얼굴 표정이 그게 뭐니? 신부가 웃지도 않고 있으면 분위기가 다 망가지잖아. 너 이렇게 눈치 없이 굴 거야?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슴이 벅차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그 감정이 순식간에 분노와 불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경사스러운 날인데 그냥 넘어가야 하나. 하지만 저 모습이 내 딸의 첫 시작을 망쳐버리진 않을까. 마음속에서 수없이 갈등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 드레스가 얼마나 비싼 건데 자세를 그렇게 흐트러뜨리고 앉아있니? 내가 제대로 못하면 다 흉이 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 말에 제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제 딸이 입술을 꾹 깨물며 애써 눈물을 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 위로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신부대기실 안으로 옮기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왜 그렇게 아이를 몰아붙이세요? 이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다그치십니까? 제 말에 예비 사돈이 저를 돌아보더니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조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별일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며느리 될 아이라서 미리 조언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조언이라고 말했지만 분명한 건 그 태도에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듬기보다는 누르는 기세였고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을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딸은 제 눈치를 살짝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엄마 그냥 가만히 있어 줘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조언이라면 부드럽게 해주셔도 되잖아요. 결혼식 날 신부가 긴장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몰아붙이면 아이가 상처만 받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확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비 사돈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참견하시는 게 빠르시네요. 앞으로 이 아이는 제 아들 집 식구가 되는 거니까 제가 가르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선을 긋는 말이었고 당신 딸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식구다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참았던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예비 사돈의 말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라 특별히 이해해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요. 어머니가 너무 나서지 마셔야 해요. 저희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듯 답답했습니다. 오늘은 축복받아야 할 날인데 마치 신부를 우리 집안 사람이니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다루겠다는 식으로 말하니 제 딸의 앞날이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식도 올리기 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예의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히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비 사도는 제 말을 흘려듣듯 고개를 돌리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예이라 참.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며느리를 봐왔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다들 내 딸 귀하게 키웠다며 호들갑을 떨지만 결국 시집 와서는 시집살이 배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걸 시킬 거고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집살이.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무겁게 찍어 눌렀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결혼 생활 앞에서 내 딸이 그렇게 고통받을 거라는 예고를 버젓이 해대는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있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눈망울이 흔들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손끝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드레스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안에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보내도 괜찮을까? 내가 지금이라도 막아야 하는 게 아닐까?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방안 공기의 묘한 긴장을 단번에 눈치챘는지 곧장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예비 사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묵직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 오가는 겁니까? 예비 사돈은 잠시 멈칫하더니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별일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집 며느리 될 아이니까 제가 조금 단도리를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눈썹을 굳게 찌푸렸습니다. 단돌이라니. 지금 제 아내가 들은 말이 맞습니까? 시집살이를 제대로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방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에는 분노와 단호함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도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에는 은근한 도전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저 미리 말해둔 것뿐이에요. 요즘 젊은 것들 버릇없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은 전통을 중시합니다. 제가 직접 잡지 않으면 안 돼요.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낮게 그러나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전통이란요, 전통이 아이를 억압하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라면 그건 전통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 순간 예비 사돈의 입술이 굳게 다물리더니 이내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허허, 참 별난 아버지시네.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살아야죠.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아이를 확실히 가르칠 겁니다. 기대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공기는 바늘로 찌르는 듯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숨조차 고르지 못한 채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말은 곧 내 딸을 평생 괴롭히겠다는 선언이군요. 그런 집에 내 딸을 줄 수 없습니다. 예비 사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뭘 그리 호들갑을 떠십니까? 결혼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서로 맞춰가며 배우는 거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제 집안 식구가 될 거니까 부모님은 이제 발 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쌓아두었던 모든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발을 빼다니요. 제가 낳아 키운 딸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결혼 앞에서 벌써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지 뻔하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내 딸, 당신 같은 집안에는 못 줍니다. 얘야, 손 잡아라. 우리 그냥 나가자. 순간 신부 대기실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사돈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딸은 울먹이며 두 손으로 드레스를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단호함이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보호 본능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딸을 감싸듯 남편과 함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고 복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순간 식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을 박차고 나온 우리는 곧장 식장 복도에 섰습니다. 순식간에 안팎으로 하객들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울음을 터뜨린 딸, 그 손을 단단히 잡고 있는 남편, 그리고 그 곁에서 눈물을 삼키는 그 모습은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신부가 왜 저렇게 울고 있는 거지? 혹시 파혼인가? 그 속삭임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쑤셨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딸을 감싸 안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손길을 밀치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순간 사회자가 황급히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곧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불안한 기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의 술렁임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신랑 측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예비 사돈이 헐레벌떡 신부 대기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불쾌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체면을 잃은 듯한 당황스러움도 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결혼식장에서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다니요.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망신은 우리 딸을 모욕한 순간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 결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식장 안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랑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무대 근처에 서 있었고 신랑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울먹이며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 중 일부는 속삭이며 자리를 떴고 일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치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 이렇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딸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주저앉았습니다. 드레스가 바닥에 흘러내렸고 흰 천위로 눈물이 번져갔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딸을 부축하며 속삭였습니다. 얘야,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곁에 있잖니. 하지만 딸은 제 손을 뿌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엄마, 앞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끝났어요. 그 절규는 식장 안을 가득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순간 멎었고 모든 시선이 신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식장이 한바탕 웅성거림으로 가득 찬 순간 멍하니 서 있던 신랑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남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위에서는 신랑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랑이 사과하려는 건가? 이 상황에서 무슨 말로 수습할 수 있을까? 신랑은 결국 남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가 경솔하셨습니다. 아버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됐는데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간 식장의 소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한숨 섞인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남편은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서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내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내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내 딸은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될 거다. 신랑은 그 말에 고개를 더 깊게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제가 제 아내가 될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그 순간 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가가 눈물로 번져 있었지만 신랑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자 가슴이 요동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미약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제발 오늘만은 그냥 그대로 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남편은 굳게 담은 입술을 풀지 못한 채 딸과 신랑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장 안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내쉬지 못한 채 남편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을 기다리며 식장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신랑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고 딸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신부 대기실 쪽에서 날카로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비 사돈이 얼굴을 붉힌 채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도끼로 가득했고 방금 전의 체면 따위는 이미 내던져진 듯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그녀가 목소리를 높이자 식장 안의 웅성거림이 다시 일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까? 신부 측에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먼저 난리를 치니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저도 이 결혼 더 이상 못 올리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폭탄처럼 식장 안에 떨어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사돈이 파혼을 선언했다고?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신랑은 얼굴이 사색이 되며 급히 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결혼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러나 예비 사도는 아들을 뿌리치듯 밀어내며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조용히 해라. 내가 아무리 원해도 이런 집안이랑은 못 얽힌다.
오늘로 끝이다. 우리 집안은 이런 모욕을 절대 묵과하지 않는다. 그 순간 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채 발걸음을 휘청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파혼이라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제 인생을 이렇게 함부로. 저는 순간 숨이 막히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은 치를 떨며 예비 사돈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나도 더 이상 미련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두 집안이 맺는 인연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 인연을 맺지 못하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르지요. 예비 사돈은 차갑게 고개를 돌리고 아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습니다. 제발 이 결혼만은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절규는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의 눈빛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예비 사돈의 날선 선언이 울려 퍼지자 식장은 더 이상 결혼식장이 아니었습니다. 축복과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공간이 차가운 전쟁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사회자는 더 이상 마이크를 잡고 있지 못했고 하객들 역시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흐려져 있었고 두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은 마치 모든 희망이 꺼져버린 듯 창백했습니다. 엄마, 아빠, 딸은 힘없이 제 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금방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저만 이런 꼴을 당해야 해요? 저는 눈물이 쏟아지는 걸 참으며 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러나 품에 안긴 딸의 어깨는 마치 힘없이 꺾인 나뭇가지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얘야, 우리가 너를 지키려 했던 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제 말은 끝내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딸은 가만히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두 눈에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끝났어. 더 이상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다. 얘야, 우리 가자.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단호함 뒤에는 흔들리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식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남아있던 하객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들이 등 뒤에서 쏟아졌습니다. 안 됐다. 저 집안은 앞으로 어쩌나? 신부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말들이 모두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딸은 창문 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한 채 얼굴에는 허무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무겁고도 고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흐느낌조차 들리지 않아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얘가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은 아닐까?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와 도무지 숨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담배만 연거푸 피우며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날 밤 끝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침묵은 우리 부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무산된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 동안은 딸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문 앞에 두어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곤 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은 우리 부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어졌고 집안은 늘 고요했습니다. TV도 켜지지 않았고 밥상 위에는 젓가락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딸이 거칠게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가는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제 결혼을 그렇게 망쳐버리셨어요? 왜 제 인생을 제 뜻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대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내가 불행해질 게 뻔해서 그랬다. 너도 들었잖니? 내 시어머니 될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시집살이를 시키겠다오. 그 집안에 널 보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딸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건 제 선택이잖아요. 제가 감당하겠다고 하면 그냥 지켜봐 주셨어야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빠, 엄마 때문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솟구쳐 딸에게 다가갔지만 딸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결국 저한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말을 남기고 딸은 다시 방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이번엔 흐느낌이 문틈 밖으로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만 내쉬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옳은 거였을까? 그의 중얼거림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을 차려도 아무도 앉지 않았고 식탁 위 그릇들은 고스란히 치워지기 일쑤였습니다. 딸은 방에 틀어박혀 부모와의 대화를 거부했고 우리 부부는 매일같이 후회와 죄책감에 잠겨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무산된 지 일주일 남짓 흘렀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딸은 방에 틀어박힌 채 나오지 않았고 밥상을 차려도 수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눈길만 주고받을 뿐 긴 한숨 외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낯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 평소 같으면 반가울 것도 없었을 텐데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무겁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신랑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도 아니고 정돈되지 않은 셔츠 차림에 눈가가 붉게 충혈된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꺼내지 않고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 공기를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고 남편은 굳은 채 신랑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나?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신랑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바닥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은 제가 막지 못했지만 저는 결코 그녀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평생 지키겠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 순간 딸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 몰래 듣고 있었던 듯 딸은 눈물범벅 얼굴로 현관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오빠, 딸은 신랑 앞에 무릎을 꿇더니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 나 너무 무서웠어. 나 혼자 버려진 줄 알았어. 두 사람의 눈물이 현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딸의 절규,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청년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만 손끝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도 분노와 회한, 그리고 흔들림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남편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저는 여기서 무릎 꿇겠습니다. 그 말에 현관 앞의 공기는 숨조차 삼키기 힘들 만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신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와 의심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흔들리는 감정이 어른거렸습니다. 그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내가 쉽게 마음을 돌릴 거라 생각하지 마라. 오늘 내 어머니가 한 말, 너도 다 들었을 거다. 그 말이 장난 같았느냐? 신랑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잘 압니다. 어머니가 경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막지 못한 제 책임도 큽니다. 하지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결코 제 아내를 그런 상황에 두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앞장서서 막아내겠습니다.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럼 내 어머니와 맞서서라도 내 딸을 지키겠다는 거냐? 그게 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나 하느냐? 신랑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그 힘든 길이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녀가 전부이니까요. 저는 그녀를 잃고 사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딸이 신랑의 어깨에 손을 얹고 눈물을 머금은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제발 저 사람의 말을 믿어주세요. 저도 압니다. 그 집안에서 저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도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감당할 수 있어요. 아빠가 믿지 않으시면 저라도 이 사람을 믿겠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다시 무겁게 내려앉았고 저와 남편은 서로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 아이의 선택을 막아서는 게 옳은 일일까? 이토록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지켜봐 주는 게 맞는 게 아닐까? 남편은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신랑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고 딸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가슴이 미어지듯 흔들렸지만 남편의 얼굴은 바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남편은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 진심인 건 알겠다 하지만 진심만으로는 부족하다. 결혼이란 건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특히 내 어머니 같은 분 밑에서 내 딸이 어떻게 살겠느냐. 신랑은 고개를 번쩍 들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평생을 걸고 지켜내겠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 어머니를 이길 수 없다. 오늘 하루만 봐도 뻔히 알겠다. 내 딸은 그 집안에 들어가면 눈물로 세월을 보낼 게 분명하다. 나는 아비로서 그런 길을 허락할 수 없다. 딸은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아빠, 왜 제 선택을 무시하세요? 저는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나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은 그렇다 해도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아비는 오늘 내 눈물을 참는 것보다 평생 내가 당할 눈물을 막는 걸 택하겠다. 말을 마친 남편은 신랑을 향해 똑바로 손가락을 내뻗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 문을 두드리지 마라. 순간 신랑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마를 바닥에 박으며 절규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 사랑을 믿어주세요. 하지만 남편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단호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가라. 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신랑은 끝내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입술은 피가 날 만큼 깨물려 있었습니다. 딸은 그를 붙잡으려 몸을 던졌지만 남편이 팔을 막아섰습니다. 얘야, 더는 안 된다. 신랑은 마지막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애절함과 절망이 가득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거실 안에는 딸의 오열만이 가득 메아리 쳤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제 인생을 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딸을 부둥켜 안았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서 있었고 집안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한 정막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깊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그 울음은 집안 곳곳에 메아리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제 행복을 이렇게 무너뜨리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딸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제 손길조차 밀쳐내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똑같아요. 왜 말리지 않았어요? 왜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두 분 다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은 송곳처럼 찔렸습니다.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아 걸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정만큼은 굳건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 되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지키겠나. 그의 낮은 중얼거림이 방 안에 흩날렸습니다. 그날 밤 딸의 방에서는 끊임없는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지만 결국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담배만 연거푸 피우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집안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나온다 해도 밥상 앞에 앉아 수저를 들지 않았고 우리를 보지 않은 채 다시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눈빛은 점점 공허해졌고 얼굴은 야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결국 참지 못한 딸이 거실로 나와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을 부모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제 사랑을 짓밟고 제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했으니까요. 그 말은 제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솟구쳐 손을 내밀었지만 딸은 뒤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곧 이 집을 떠날 겁니다.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그녀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제 마음은 돌덩이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담담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삭막해졌습니다. 아침 식탁은 늘 차려졌지만 수저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을 치우며 매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을 무렵 딸의 방에서 서랍이 여닫히는 소리가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짐을 꾸리는 듯한 바스락거림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 앞에 서서 들어볼 때마다 제 심장은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저녁 딸이 방에서 나오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떠나려고 해요. 이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요. 그 말에 저는 손에서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은 딸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러나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로요. 두 분은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지만 그는 끝까지 저를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을 겁니다. 순간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굳어졌고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얘야, 그건 안 된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두 눈 뜨고 너를 그런 길로 보낼 수는 없다. 그러나 딸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빠는 제 인생을 왜 늘 대신 결정하세요? 저는 이제 제 선택대로 살 거예요. 두 분이 저를 막으면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눈물이 솟아올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얘야, 엄마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다시는 내 얼굴을 못 보게 되는 건 견딜 수 없어. 그러나 딸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떠나는 게 두 분과 저 모두를 위한 길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막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버티면 내가 아비로서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저는 그 옆에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딸을 영영 잃어버릴지도 몰라.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저는 부엌에 앉아 식은 차만 몇 번이나 들이켰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아 담배만 연거푸 태우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가 같은 불안 속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새벽 무렵 딸의 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옷장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 서랍이 덜컥 닫히는 소리가 잇따라 들렸습니다. 가방 지퍼가 올라가는 소리까지 명확히 들리자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행 가방 하나가 이미 서 있었고 딸은 옷 몇 벌을 마지막으로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얼굴은 이미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얘야, 정말 떠나려고 하는 거니? 제 목소리는 떨려서 속삭이는 듯 나왔습니다. 딸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전 이제 제 길을 가야겠어요. 여기 남아있으면 숨이 막혀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가방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내가 떠나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그러나 딸은 제 손을 떼어내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붙잡아 주세요.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때 방에 들어온 남편이 굳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된다!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넌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다. 순간 딸의 눈가가 크게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딸 아니어도 좋아요. 전 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어 올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울면서 붙잡으려 했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린 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전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 말과 함께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릴 만큼 크게 메아리쳤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저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노려보았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의 낮은 목소리가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딸이 집을 나간 뒤 집안은 텅 빈 듯 적막했습니다. 식탁에는 여전히 세 사람의 밥그릇이 올랐지만 한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목이 메었고 밥을 삼키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딸이 연락을 해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분명 시간이 지나면 화가 조금 가라앉고 엄마 아빠 미안해요 하며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흘러도 전화기는 고요했고 문 앞에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밤마다 담배를 피우며 창가에 서 있는 모습에서 속을 다 들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그 자식이 잘 지키고는 있는 건지. 그의 중얼거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딸이 다닐 만한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친구 집에도 연락해보고 딸이 자주 가던 카페에도 들렀습니다. 그러나 모두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못 본 지 오래됐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현관 앞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딸이 쓰던 책상 위에는 메모지 한 장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저기 따님이 그 청년이랑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처에 작은 원룸 얻었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얼른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잠시 눈을 감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됐다. 어디 있는지라도 알았으니.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함없다. 그 집안은 우리 딸에게 어울리지 않아. 저는 눈물이 솟구쳐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딸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대신 차가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결국 딸이 있다는 원룸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가면 우리를 더 밀어내지 않을까, 괜히 상처만 깊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편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그 원룸 앞에 섰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허름한 건물이었고 계단은 낡아 삐걱거렸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가슴은 쿵쾅거리며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조용한 말소리와 TV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딸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풀어헤쳐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이 없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딸은 우리를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다가 이내 차갑게 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그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맺히며 급히 다가갔습니다. 얘야, 너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돼서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그러나 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이제 제 선택대로 살고 있어요. 두 분이 억지로 막아서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 말에 제 무릎이 풀려 현관 앞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딸을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냐? 우리가 널 지켜주려 했던 마음은 단 한 번도 거짓이 아니었다. 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빠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 제가 함께하고 싶은 삶을 두 분이 빼앗아갔어요. 전 이제 제 길을 갈 거예요. 그러니 제발 돌아가 주세요. 순간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났고 예비 신랑이 문가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꾸지람도 다 받겠습니다. 다만 제발 이 사람만은 포기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남편은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됐어. 너희 뜻대로 살아봐라 하지만 언젠가 후회하는 날이 올 거다. 남편은 계단을 내려갔고 저는 딸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끝내 닿지 못했습니다. 딸은 문을 닫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제 발걸음은 돌덩이를 끌듯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밖 풍경은 흐릿하게 스쳐갔지만 머릿속은 온통 딸의 차가운 눈빛과 닫히는 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는 옆자리에서 눈물만 훔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말없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감정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서 마주 앉자 남편이 먼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말렸잖아. 애초에 그 집안은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결국 내가 저렇게 딸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상처받게 될 줄은 몰랐나. 그 말에 제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눈물이 맺힌 채 남편을 노려보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여보, 우리가 너무 억지로 막은 건 아니었어요? 딸이 그렇게 울며 애원하는데도 끝내 잡아댔잖아요. 결국 그 때문에 아이가 우리를 등지고 나간 거예요.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어줬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지도 몰라요. 남편은 이마를 짚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물러서니 아이가 더 붙잡고 늘어진 거야. 부모라면 냉정해야 할 때가 있는 거다. 내가 아니었으면 저 아이는 이미 그 집안에서 시집살이로 눈물 흘리고 있었을 거다. 저는 울먹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오늘 본 그 아이 얼굴이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가 막으려던 불행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더 힘든 불행을 겪는 것 같았다고요. 그 아이가 차갑게 우리를 내치는데도 옆에 있던 그 사람은 끝까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잖아요. 정말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일까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을 오래 바라보던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문제야. 착해 보여도 진심 같아 보여도 결국 부모 뜻을 거스르고 아이를 빼앗아 갔잖아. 내 눈에는 그게 더 큰 잘못이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흐르고 집안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으로 딸을 걱정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부딪혀 상처만 더 깊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어느덧 딸이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사이 집안은 여전히 무겁고 적막했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쨍쨍 울릴 뿐 서로 대화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밖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면 이런 말들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 집 딸 결혼식 무산됐다더라. 그래서 결국 집을 나갔다던데 참 안 됐다. 아니, 부모가 너무 강하게 잡은 건 아닌가? 처음에는 못 들은 척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귀에 박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도 직장에서 곤혹을 겪었습니다. 동료가 무심코 던진 말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따님 일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 나이에 파혼이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지만 돌아와서는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런 수모를 당할 줄 알았다니까. 남편은 자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여보, 자꾸 탓만하지 말아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만 생각해도 잠이 안 와요.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도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문득 딸이 쓰던 방 문틈에서 새어나오던 불빛, 시험 공부하느라 밤새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쯤 낯선 원룸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있다지만 제대로 밥은 먹고 있는지 감기라도 걸린 건 아닌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가끔은 딸의 흔적을 찾아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일기장,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어릴 적 쓰던 인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안고 한참을 울고 있으면 남편은 옆에서 말없이 담배만 태웠습니다. 이러다 정말 영영 딸을 잃는 건 아닐까? 제 마음속 두려움은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마음을 굽히지 않는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언젠가 아이도 알게 될 거다.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딸을 지키겠다는 명분 뒤에 우리 가족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주가 더 흘렀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무거웠고 딸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딸의 안부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지만 남편 앞에서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절친한 친구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은지한테 받은 건데 혹시 어머님께 드리라고 해서요. 봉투 안에는 작은 메모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딸은 원룸 근처에서 장을 보고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옆에는 신랑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서로에게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메모에는 짧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다만 아직 용서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다시 얼굴 뵙겠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아직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도 메모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얘가 살아있고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건 다행이지.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가보자. 멀리서라도 얼굴만 보고 오자. 그 애가 어떻게 사는지 눈으로 확인이라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하지만 괜히 더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자. 우리도 이미 많이 잃지 않았나. 이튿날 우리는 다시 그 골목길을 찾았습니다. 저녁 무렵 원룸 건물 앞에 서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오르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시 우리를 본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아빠 왜 또 오셨어요? 그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 한켠에는 분명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나와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얘야, 그냥 얼굴만 보러 왔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보고 나면 바로 돌아갈게. 딸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신랑이 모습을 드러내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원망하는 건 다 안다. 그래도 부모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듣기 싫더라도 내가 잘 있는 모습만 확인하고 싶었다. 순간 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선 딸은 굳은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고 현관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따뜻한 공기가 더욱 멀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한참 동안 말없이 딸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아비가 잘못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막으려 했던 게 결국 널 더 멀리 밀어낸 거였구나. 딸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지만 여전히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전 선택했어요. 저는 울음을 삼키며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얘야,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받아들일 거야. 내가 그 사람하고 살겠다 하면 이제 반대하지 않을게. 다만 제발 우리와 연락만은 끊지 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살아있다는 소식만이라도 전해줘. 그거면 된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산다 해도 좋다. 아비는 이제 그걸 막을 힘도 뜻도 없다. 하지만 연락은 끊지 마라. 부모로서 내 소식조차 모른다면 그게 더 큰 벌이다. 딸은 두 눈을 크게 뜨며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녀는 이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현관 바닥을 적셨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이 사람과 같이 살아도 괜찮다고요? 저는 딸의 손을 붙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다.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그걸로 족하다. 대신 우리를 잊지만은 마라. 가끔이라도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만 해다오. 남편의 목소리도 떨려왔습니다. 은지야, 내가 우리를 원망해도 좋다. 다만 부모 마음은 늘 제자리다. 내가 힘들 때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만은 잊지 마. 그 순간 딸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아주 조심스레 한 걸음을 내디뎌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우리에게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은 흐느낌 속에서 고개를 들어 저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번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오랜만에 본 따뜻한 빛이 어렴풋이 스쳤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라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니 고마워요. 저도 연락 끊고 지낸 건 잘못이었다는 거 알아요. 그때는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부모님 목소리조차 듣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두 분이 저를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래, 됐다. 엄마는 내가 어떤 길을 택하든 지켜봐 줄 거야. 다만 우리에게는 내 목소리 하나면 충분하다. 가끔이라도 전화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말해다오.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든 이제 아비는 참견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와의 인연은 끊지 마. 부모와 자식의 끈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어져야 한다. 딸은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연락 끊지 않을게요. 제가 잘 지내는지 두 분께 꼭 알려드릴게요. 그 약속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동안 쌓였던 벽이 조금은 허물어진 듯 했습니다. 신랑도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은지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분께도 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내 진심이 그렇다면 두고 보겠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 그게 내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증명이다. 신랑은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아직 모든 게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더는 딸을 잃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오랜만에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아직 남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역시 안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전화가 걸려왔고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밥도 잘 챙겨 먹었어요. 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가슴이 놓였습니다. 남편 역시 전처럼 단호하지는 않았습니다. 딸의 전화를 받은 뒤에는 담배를 덜 피우기 시작했고 때때로 작은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 만큼 오랜만에 보는 변화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딸이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서먹한 기운은 있었지만 차려진 밥상을 함께 마주 앉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아직 완전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제는 두 분 마음도 알 것 같아요. 저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며 웃었습니다. 그래, 얘야. 우리는 늘 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서툴러서 널 아프게 했던 거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되 부모를 잊지 말아라. 그거면 된다. 딸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란 원래 완벽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때론 갈등하고 상처도 남지만 결국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딸이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 우리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 늦었지만 다시 서로를 이해하는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